네, 현재 시간 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핫한지 사실 제 눈에 띄는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따라갈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종목인데 더 가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종목을 잘 잡아봐야 되는 건지 또 오늘의 긴급 진단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핫한 종목 또 금양이 있습니다. 올해 진짜 아주 화려하게 투자자들의 그 뇌리 속에 박혀버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통형 2차전지 테마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또 상승하고 있어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개인적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이 금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항상 급등 나온 종목은 관심 있게 보죠. 아니, 안 보실 것 같아서요. 왜요? 네. 금양이 진짜 최근 한 달 사이에 물론 이제 다 많이 오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슈가 좀 있었죠. 맞아요. 뭐 이 회사 원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 메모리 폼이라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신발 밑창이라든지 자동차 내장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고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쪽 산업이 그렇게 뭐 수익성이 높거나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좀 저평가 인식을 좀 받아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신사업부로 이제 배터리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 LG라든지 삼성 이후 세 번째로 국내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사이트 뭐 이런 데서는 SK가 그러니까 인수하지 않겠냐. 맞아요. 뭐 그런 보도도 나왔죠. 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SK 맞아요.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기업이 좀 이슈를 받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슈가 터지고 나서도 막 2거래, 3거래 연속 급등을 한 상태에서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은 살짝 쉬고 조정기를 겪기도 한데 조정을 한 2주 정도만 보일 뿐 다시 급등을 보였습니다. 금양 현재까지 3거래 연속 오르면서 오늘 1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뭐 걱정했던 오버행 이슈도 무탈하게 지나갔었잖아요. 네. 상반기 매출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감안해 봤을 때 이유 있는 상승일 수도 있잖아요. 유창희 대표님은 이 금양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뭐 그냥 2차전지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2차전지 섹터에서 강하게 올라온 기업들 좀 보시면 네. 포스코 케미칼처럼 좀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또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 그리고 금양 한 3개 종목 그걸 제외하고는 이 정도 상승을 기록한 2차전지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찌되었든 각각의 이슈에 의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으니까 주가가 올라왔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그 발포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매출이 99%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거의 아직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미미하거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해서 올라왔고 더 못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향후 이것이 정말로 뭐 최근에 보면 앞으로 이제 금양이 말을 하는 포부 2차 사업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2차전지 내에서 사실 LNF 에코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나쁘진 않지만 네. 이전처럼의 폭발적인 상승을 더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발주로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코스모 화학 그리고 금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기도 하지만 아직 개발 예정 단계에서 너무 이걸 다 평가를 주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양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구간 유창희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좀 더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0을 다 보유할 필요는 없다.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일단은 뭐 한 10,000원대 이상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돌파가 확인되는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00원 이상에서는 비중 좀 줄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보유자분들은 10,000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상황실은 금양이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삼성물산 카타르에 짓습니다. 카타르에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단독 수주를 받았어요. 앞서 이제 금양은 사실 이슈가 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말을 했던 거라 네. 이창희 대표님이 별로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방송에서 안 다뤄본 삼성물산을 가져와 봤습니다. 마침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뭐 저의 성향에 맞춰서 종목이 판정되나요? 이번에 875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카타르에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카타르 그 수도 도하에서 하나는 남쪽 한 40km에 위치한 메사이드란 지역하고 또 북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라스라판 지역에 이제 각각 이제 한 400메가급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지어요. 태양광 설치는 계획이 나오고 첫 삽을 뜨고 나면 네. 바로바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입니다. 완공이. 그러면 진짜 금방이네요. 금방이죠. 네. 2년 반 만에 짓는 거니까.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75메가와트급이라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축구장 1,400개 크기예요. 가늠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래서 가늠이 안 돼요. 그냥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예. 왜냐면 태양광은 어쨌든 계속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발전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양광 그 사용되는 패널만 지금 한 160만 개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초대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타르하고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한 2조 5천억 규모 그 발전소라든지 LNG 터미널이라든지 또 카타르가 LNG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수주를 많이 했고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력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이 또 중동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께서도요, 삼성물산 좋긴 한데 너무 느려요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삼성물산은 유독 좀 저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울에서도 변동성 커질 때는 돋보일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다. 그 말의 즉슨 항상 가치는 있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 종목에게 이렇게 좀 아쉬운 저평가 매력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왜 유독 삼성물산은 그럴까요? 사실 사업부만 따지고 보면은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많죠. 많은 게 문제인가요? 혹시 정체성 때문에? 그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만 해도 삼성전자의 지분도 그쵸. 있죠. 네. 그것만 하더라도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를 해석할 수는 없죠. 시가총액을 거의 대부분 그런 지분 가치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뭔가 딱 삼성물산 하면 물론 많은 분들이 딱 삼성물산 하면 레미안 떠오르죠. 네. 건설 이런 쪽 떠오르긴 하는데 나머지 사업도 되게 많아요. 패션도 있어요. 그렇죠. 논란이 있었던 제일모직 인수하면서 패션 사업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산 예전에 상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트레이딩 상사 관련된 트레이딩 사업도 하고 있고 물류 배송도 하고 있고 진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삼성물산을 하면 딱 생각나게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건설 쪽이긴 한데 건설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하고 좀 나뉘어져 있죠. 삼성물산은 약간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엔지니어링은 화공 쪽 한마디로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데는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최근에 뭐 라움 시트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원자력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삼성물산은 그런 데에 대해서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을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만 본다라면 네. 삼성물산을 만약에 올해 1월 1일에 사셨다. 그러면은 손실이 아니세요.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이세요.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20% 하락을 했어요.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행히 뭐 7월, 6월 말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겠지만 만약에 연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손실이실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 주주들은 안정적으로 주가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이런저런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저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뭐 장기 투자 한다라면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보다 삼성물산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는 게 1, 2년 사이를 본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키님도 지주사 성격이라 별로 관심을 못 받죠. 라는 의견 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삼성물산은 무겁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2년 전, 3년 전에 많은 전문가분들 저에게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그냥 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사 이랬는데 아직 수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 샀으면은. 네, 삼성물산 어떻게 해볼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연말까지도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조용히 이렇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조선주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기도 하고 네.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런 쪽에 포함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종목군의 대부분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고 현재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한 13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만은 13만 원이 왜 그러냐면 지난 작년에 박스권 하단이에요. 13만 원 이탈하면서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13만 원에 대한 매물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대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그 위에 룸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추세 전환이라는 한 줄평 그리고 단기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중국 경기가 흔들린다. 이로 인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같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 이슈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뭐 꼭 이것만 작용했을까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중국 경기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고 뭐 코로나 도시 공세도 뭐 순차적으로 계속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뭐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조금 반등에 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추세가 우하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히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이제 1.63%의 하락만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매출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고삐를 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를 보니까 이들도 중국 시장에서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북미라던가 유럽에서의 좀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걸까요? 성과가 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기초 화장품이 좀 강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북미, 뭐 유럽은 색조 화장을 중심으로 네. 성장하고 있는 그 국가다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겠죠. 본인들이 과거에 잘 했으니까 이쪽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하지만
여건은 그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본의 아니게 썩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잘했다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신냉전 시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은 좀 배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중국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우리나라를 조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국은 어쨌든 지도자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뭐 여차하면 뭐 여행도 안 못 오게 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업 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우리가 화장품 한 게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중저가 라인은 자체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어요. 기술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게 판매가 많이 잘 되고 있고, 아예 고가 브랜드는 해외 유수의 브랜드로 많이 간다라는 것이죠. 제 와이프도 고가 브랜드는 다 유럽 브랜드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운데 좀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또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북미로 가야 되는데, 그게 LG생활건강은 북미 관련 그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효율이 안 나오고 있지만 뭔가 그런 쪽,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당장 홍보가 안 되면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뭔가를 판로를 개척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퍼시픽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업 환경에 좀 제한적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력 개선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LG생활건강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퍼시픽은 반등하고 반등을 못 주고 계속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화장품 떨어지면 저한테 설화수 리스트 쫙 보내면서 정연아 구매해놔라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설화수 좋은 건 아는데 제가 그 돈 주고 사기엔 너무 좀 고가 라인이어서 아이크림이라던가.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선뜻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는 돈을 벌어 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그래도 저점 대비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이 이슈 때문 아닐까요? 오늘 정부가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에 의견 수렴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행주도 올라주고 있는데 뭐 아모레퍼시픽도 면세점의 한 몫을 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에 네. 요거는 또 호재로 보지 않을까. 오늘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행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는 걸까요? 저 여행 가려다가 못 갔어요. 비싸서. 비싸서. 저도요. 뭐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비싸다는 뜻이 제가 예전에 갔었던 가격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하니까 내가 굳이 이 돈 주고 지금 가야 돼? 좀 기다려보면 더 싸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입국 제한 뭐 이런 규제 완화는 여행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면세점 매출이 그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퍼시픽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와서 면세점에서 사줘야 돼요. 쓸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이 면세점 가서 설화소 살 수도 있죠. 아, 저희 엄마 쓰러 가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네. 살 수도 있는데 제 와이프는 안 사더라고요. 다른 브랜드 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아무리 퍼시픽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현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외국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주가는 반등은 주긴 했지만 이것이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버텨야 될, 들고 갈 혹은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걸 오늘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아직까지 이 분위기를 확 바꿀 만한 그런 반전 포인트, 매력 포인트는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비중 축소, 매도 의견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시 알아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